자, 그럼 오늘 바로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HLB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광풍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HLB가 거의 얼마 되지도 않아서 20배가 올라가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급등하는데 바이오 종목을 사지 못한 저는 이번 시장에서 크게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제2의 HLB가 될 종목 목요일 상한가 확정 200만 원만 투자하세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한두 종목 투자했더니 상한가는커녕 오늘 SD 생명공학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죠. 아니, 사연자입니다. 이 상한가 확정이라고 하더니 오늘 급락했는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회원님은 어떤 걸 보고 찾아오셨나요? 아니, 어떤 뉴스를 클릭했더니 그렇게 써져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건 광고예요. 진짜 상한가 종목을 준다는 게 아니라 상한가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지 상한가 확정이라고 써놓지 않았나요? 회원님이 가입할 때 사이트 하단에 단순 투자 정보이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기사 보면 밑에 광고라고 써져 있어요. 즉, 전 광고를 본 것이고 그 광고에 대한 내용보다 제가 투자정보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이 하단에 정말 작은 글씨로 써진 이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상한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니까 정말 주식 투자하기 힘드네요. 아무리 광고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사연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난감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일단 이 뉴스나 유명 사이트 배너에 이 보도자료나 광고라고 표시를 하면 모든 책임이 좀 사라지나요? 아니면 좀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문구도 이 모든 책임 소재에서 좀 사라지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네. 투자의 본질의 책임은 네. 일단은 본인에게 있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자기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게 된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광고가 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 네. 그 광고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광고라고 해서 면책을 시켜버리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의 금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할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면 거짓 과장, 네. 그리고 뭐 기만적인 표시, 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비방적인 표시 네. 이런 거를 할 경우에는요. 네.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을 묻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까지 할 수가 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자 측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광고 누가 하냐? 광고 누가 해? 응?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이거는 네. 정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달리 법원에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법에 위반할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법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아. 과징금을 받게 근데 되거나 이거는 딱 네. 봤을 때 딱 이제 완전히 그 과장인데요. 완전 과장 허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판단이 가야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 예, 아파트 부동산 이런 네, 거. 부동산 막 뭐 관련된. 역세권, 초역세권, 그걸 몇 미터로 볼 거야. 근데 아,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세권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다. 네. 역세권이다. 초역세권은 뭐 30km. 그 제 생각엔 네, 그럴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다른 거지. 네. 근데 역세권은 이거는 상한가 확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뭐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확정이다. 이거는 우리를 기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나를 기망한 거야? 제가 들었을 때는 제 의뢰인이니까 이건 기망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경우에 따라서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민사 가야 되나요? 문제인데 이거? 민사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거? 민사로 가야죠. 네. 네, 이거는 민사로 가야 되는데 형사로 가실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될 수가 네. 있다고 보여져요.
형사는 따로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연에서는 네.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법에 의해서 네.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뭐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 법이 왜 민법이랑 다르냐면 광고에 관한 법이 왜 민법이랑 다르냐면 보통 이런 거예요. 민법에 의하면 네. 광고를 한 사람이 나는 뭐 고의 과실에 책임이 없다라고 아. 하면은 자신이 좀 면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네네.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예를 들면 이거죠. 아 나는 초역세권이 진짜 50kg인지 알았다. 난 진짜 고의가 없다. 과실도 네. 없다. 왜냐면 난 진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네네. 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음. 동법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네.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때 네. 이분은 일단 뭐 네. 사학과 확정 이렇게 써놨으니까 네. 그런 것 막 증거로 막 남겨놓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많이. 네, 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진 경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광고를 할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 쓰거든요. 아무리 올라갈 주식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네. 저도 의견서 이러- 쓸 때 네. 그렇게 써요. 근데 음. 근데 여기서 그래서 확정 자기 이렇게 판단이 났어요. 저희도. 들어가게끔 네. 얘기를 저희도 해야 확정 되는데. 이렇게 났었는데 네. 어느 정도 약간 심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가 분명히 그 허위 과장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광고는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어느 정도의 허위는 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로서 봐요. 네. 저희 사무실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네. 열정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뭐 젊은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물론 그거 이제 맞는 얘기군요.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 걸로 열정과 신뢰 판단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네네네. 기준이냐 뭐 이런 게. 그렇죠. 네, 그래서 법원의 네. 판단을 이 경우에는 네. 한번 바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본스타님, 네. 현재 지금 사연자분이 HLB 급등에 따른 바이오 종목 초강세인 현재 지금 최근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물어봤습니다.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투자할 네.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마음이 있고 네. 정말 나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시 의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거의 의사 수준의 공부가 안 되면 정말 그렇게 공부하셔서 이렇게 많이 아시나 봐요. 아니 저는 그 정도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솔직히 바이오 쪽 이쪽은 네. 같은 분야 아니면 네. 같은 의학 박사도 몰라요. 어. 그 같은 의대 교수님도 몰라요. 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꼭 뭔가 수익을 꼭 내야 되겠다. 네. 부경을 여기서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최근 상황을 좀 얘기 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수요일 23일 수요일 상황은 바이오젠 네.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이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름 어려워요. 네. 아두카누맙. 어. 아두카누맙. 네. 이 알츠하이머가 전 세계로 치료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인데 치매 이쪽이죠. 네. 치매 이쪽인데 이건 치료제가 아예 없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젠이 임상 3상을 네.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HLB랑도 비슷하고 헬릭스미스랑 더 유사한데 자체 임상이 약간 혼용으로 완전 실패가 아니라 자체 임상의 통제가 좀 잘못돼가지고 네. 임상이 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미 FDA에 신청한 거거든요. 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바이오젠 급등하고 그와 비슷한 우리 이제 그런 케이스들 우리나라에 바이오젠 이제 미국 회사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케이스에 있는 회사 헬릭스미스 신라젠이 오늘 뭐 그냥 셀라젠 상할 것 같죠. 네. 네. 이제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올랐는데 네. 저는 이제 꼭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건 좀 좋지 않다. 저는 제 생각은 왜냐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는 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바이오젠 같은 회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이오젠. 네. 어떤 회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 회사입니다. 바로 삼성바이오 에피스 지분 문제로 엮여 있는 회사예요. 근데 되게 글로벌 제약사고 네.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신약. 근데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딱 파이프라인 하나, 네. 딱 이 약 하나로 보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즉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는 파이프라인이나 약의 다양성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계속 연구개발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돈 때려 부어서 연구개발. 왜냐하면 연구개발 누가 합니까? 저기 의대 교수님도 와갖고 교수님들 와가지고 교직 떠나서 네. 그분들 연구하는데 그분 돈 많이 줘야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과연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게 네. 제약인지 바이오인지 네. 바이오 시밀러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상 복제약 비슷한 거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 시밀러보다 더 좋은 약을 바이오 네. 베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대표적인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이쪽이 네. 그쪽 계열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한참 열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인데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 아. 일반 제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웅제약, 네. 뭐 이런 회사, 동아 ST 이런 네. 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 좀 매출이 좀 안정적이에요 대신 아. 예, 이런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분해볼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항암 치료제인지 아니 그냥 희귀병인지 네. 그다음 기타 질병인지 아. 예를 들면 뭐 항암제면 인기가 좀 있어요. 네. 무조건 쓰거든요. 네. 예, 그리고 희귀병 치료제 이런 치료제는 사실상 임상이 굳이 다 3상까지 안 가도 패스트트랙으로 미리 그냥 희귀병은 그냥 바로 시판까지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타 질병 그냥 흔한 감기약 만드는 회사인지 감기약인데 이게 효과가 좋은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 시간을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임상 1, 2, 3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교육 시간 있을 때 얘기를 드릴게요. 네. 확률이 다 달라요. 임상 1상 확률, 2상 확률, 3상 확률 다르고 제일 어려운 게 임상 2상인데 네. 임상 3상이 제일 의외로 확률은 좀 좋습니다만은 임상 3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는 실수를 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임상 3상이. 그리고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각 임상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시판약보다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확인해야 돼요. 시판약보다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판약하고 효과가 비슷하면 기존 시판약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판약과 경쟁을 확인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다음에 온포인트 투자레슨 시간에 네.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임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열광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있냐면 이거 어떤 후보 물질 정확히 얘기할게요. 신약이 아니에요. 네. 신약이 허가받기 전까지는 신약이 아니고 뭐라 부르냐면 원래 후보 물질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근데 언론사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미디어가 문제예요. 이걸 신약 아직 허가도 안 받았는데 이걸 신약이다. 아. 항암 신약 네. 개발 확정. 이제 막 개발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임상 들어가지도 않고. 네. 그런 거를 자꾸 언론에 신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죠. 후보 물질 개발 소식.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단계에서 너무 사람들이 열광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특허 네. 취득한다 그래서 신약이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특허 취득 전에 그냥 후보 물질만 나와도 그게 특허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아십니다. 아니요, 저는 역시 의사도 역시 투자를 이 H7B 실패하는 관련해서 우리 이 120% 넘는 수익을 보여준 이 김본스타님 역시 상당합니다.